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속 좁고 철없는 어느 한 명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어수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이발소집 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가 동네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가끔 학교가 끝나고 아빠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아저씨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 아빠가 손님들 머리도 잘라주고 면도도 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해서 구경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아빠네 이발소에 갔는데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어떤 아저씨 손님이 저희 아빠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깔끔하게 했는데도 더 깔끔하게 해달라, 수염 자국 안 보이게 해달라 하면서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발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할 때가 되니까 그 손님이 저희 아빠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것도 제 앞으로 그냥 달아두세요. 제가 다음번에 올 때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까요. 손님, 여태까지 달아두신 게 몇 번인데 오늘 또 달아두라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땐 다음에 오면 밀린 거 꼭 계산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그냥 한 번 더 달아둬요. 설마 뭐 내가 돈이라도 떼먹을까 봐 그래요? 손님이랑 아빠랑 계속 실랑이를 하시길래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전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달아두는 게 뭐예요? 뭔데 자꾸 이 아저씨가 달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손님이 오늘 계산을 안 하고 다음번에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약속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요? 근데 올 때마다 달아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계산한다는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는 거예요? 아저씨,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랬어요. 아저씨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아저씨 손님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이발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아저씨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이발소에 왔으면 돈은 내고 머리 깎읍시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애 앞에서 창피하게 그러지 좀 말자고요.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아이, 진짜 조그만 게 되바라져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냥 밀린 거 오늘 다 낼게요. 제가 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결국 그 아저씨 손님은 밀린 돈을 다 내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때 어른들 중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어른들이 종종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손님들 중에 더 심한 손님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희 아빤 저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 그 고생을 다 감내하셨던 겁니다. 물론 다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업을 하셨던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에 저와 오빤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한 지 몇 년 지났을 때 저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면 제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영어 학원에서 저랑 가치관이 참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아, 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TV 보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 편하게 들어 누워서 TV 같은 거 보면 물론 재미야 있지. 근데 그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짜투리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내 가치를 좀 더 올려보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군요. 아이고, 복스럽게 정말 잘 먹네.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좀 맞아요? 입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오래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음식 하신 거 보니까 분식집이 아니라 한정식집 운영하신 줄 알겠어요. 아휴,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다음엔 내 주특기인 떡볶이도 해줄 테니까 기대해요. 아참, 떡꼬치랑 핫도그도 좋아하나? 내가 그것도 참 잘 만드는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 편안한 미소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예비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초면에 싹싹하게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루 날 잡고 저한테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 먹었던 추억의 맛이 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우와, 어머님, 저 지금 초등학교 때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에요. 요즘엔 떡볶이 파는 곳은 많은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나는 곳은 없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쩜 이렇게 그 추억의 맛을 잘 내세요? 아유,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까먹으면 안 되지. 예전엔 여름 되면 우리 분식집에서 팥빙수도 팔았거든. 요즘 파는 팥빙수는 우유 얼음 갈아서 하는데 예전엔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파는 팥빙수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나저나 새아가 너도 팥빙수 좋아하니? 좋아하면 내가 나중에 옛날 팥빙수 좀 해주려고.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요즘 파는 팥빙수보다 옛날 팥빙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 위에 미숫가루 한 숟갈 뿌리면 더 맛있잖아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먹을 줄을 아네.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선 입 짧은 애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뭐든지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저희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가면 꼭 집에 갈 때 뭐라도 하나 싸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복숭아인데 한 박스 너희 먹고 한 박스 너희 친정 부모님 가져다 드려라. 이 시아버지가 복숭아를 좋아하셔서 샀는데 사는 김에 몇 박스 더 샀거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항상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 보니 배우는 맛도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난번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닭볶음탕 좀 해봤는데 어때요? 제가 먹어봤을 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한번 맛보고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이 정도면 합격이네, 합격. 이러다가 내가 너한테 금방 음식 솜씨 따라잡히겠는데? 에이, 하여튼 농담도 잘하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가 어머님 솜씨는 절대 못 따라잡거든요. 자꾸 맛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뭘 더 넣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칼칼하게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면 달짝지근하게 설탕을 넣어야 될까요? 다른 거 더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조금만 더 졸이면 되겠다. 그러면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2명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2명이나 생겼다면서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꼭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던 우리 상사분 있지? 난 그분처럼 되는 게 꿈이야. 업무 능력도 업무 능력인데다가 말씀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 당신 이렇게 매번 칭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분이신가 보네.
근데 당신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당신도 그 나이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결혼 전부터 늘 자기 개발에 힘써왔던 남편이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대기업에 다니던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밥을 차리니까 동서가 같이 일어나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안 해봤는지 행동도 좀 느릿느릿하고 요령이 없더군요. 아이고, 둘째야. 여기 쟁반 줄 테니까 여기다가 국그릇 올려서 한꺼번에 가져가라.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니?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전 이런 걸 안 해봐서 몰랐어요. 그래, 안 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네 형님이 살림 하나 똑 부러지게 잘하니까 아마 옆에서 많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편해서 그런 건지 가끔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가 시킨 딸기 스무디를 시어머니가 드시기도 전에 빨대로 쪽 빨아먹는 거예요. 우와, 역시 딸기 스무디도 상큼하고 맛있네. 어머님,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죽여져요. 얼른 드셔보세요. 세상에,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아직 어머님도 안 드셨는데 어머님 빨대로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딸기 스무디 맛이 궁금했으면 어머님한테 한번 먹어봐도 되냐고 여쭤보고 먹었어야지. 에이,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설마 빨대에 제 침이 닿아서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침이 닿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예의가 아니라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마. 우리 어머님이 워낙에 성격이 좋으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삐지기라도 한 건지 뾰루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동서를 달래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후 동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늦둥이 딸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낳은 지 3개월 후에 동서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선의 집에 가서 축하해 줬어요. 저는 나름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동선의 회사에선 육아휴직 다 쓸 수 있게 해준대? 난 첫째 낳을 때 회사가 너무 바빠서 조금밖에 못 쉬고 복직했거든. 육아휴직이요? 저 회사 그만뒀는데요. 이제 애도 낳았는데 굳이 제가 계속해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원래 옛날부터 꿈이 혐오양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시동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동서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말만 그렇게 혐오양처가 꿈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해봐. 당신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직장 핑계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갖다 주는 생활비로 집에서 착실하게 전업주부로 한번 살아보라고. 알았어.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잔말 말고 기대나 하셔. 그나저나 당신 나 같은 와이프 어디에서도 못 구한다? 요즘 세상에 나처럼 현모양처가 꾸민 여자가 어딨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현모양처 노릇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동서가 시댁에 와선 저희 시아버지한테 투덜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이 우리 그이 좀 혼내주세요. 이번에 그이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는데 제가 그 돈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명품백 좀 사달라고 하니까 비싸서 안 된다잖아요. 저는 꼭 그게 갖고 싶은데
저보고 그거 말고 더 싼 걸 사래요. 솔직히 대기업까지 다니면서 남자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뭐? 보너스 받은 걸로 명품 백을 사달라고 했다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도 그렇지. 너희 이제 왜 버리잖니? 우리 손주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보단 좀 아끼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아예 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가격대 낮은 걸로 사준다고 했다며. 아유, 진짜. 아버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전 그 가방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꼭 사고 싶어서 찜해놓고 있었는데 돈이 생겼는데도 안 사준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달래듯이 얘기하셨는데도 동선 그 말에 삐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큰 성인이 왜 저렇게 애처럼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시댁에 온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왜 맨날 그 티셔츠만 입고 계세요? 지난주에 왔을 때도 그 옷 입고 계시고, 지난달에 왔을 때도 그 옷 입고 계셨잖아요. 아, 이거 네 형님이 몇 년 전에 사준 티셔츠인데 엄청 편하고 시원해서 집에서 자주 입거든. 네 형님은 새 옷 사줄 테니까 그만 좀 입으라고 하는데 난 이게 잠옷처럼 제일 편하더라.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드린 옷은 안 입으시면서 왜 형님이 사준 것만 입으세요? 네가 사준 것도 입고 싶지. 근데 그건 입어보니까 나한테 사이즈가 안 맞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이즈 큰 걸로 교환하게 너한테 영수증 좀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네가 영수증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살 빼면 입으려고 고이 모셔두고 있다. 치, 그래도 며느리가 사드린 거면 안 맞아도 입으셔야죠. 그렇게 입기 싫으시면 그냥 다시 저 주세요. 제가 그냥 중고로 팔아버려야겠어요. 동선을 속이 좁아도 정말 좁은 것 같았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꼭 이렇게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서랑 만날 때마다 저까지 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시댁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한참 늦게 도착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왜요? 형님, 설마 저 늦었다고 지금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올 때 차 막혀서 늦은 거예요. 아, 먼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차가 막히긴 뭐가 막혀. 우리 지하철 타고 왔잖아. 동서, 지하철 타고 왔다는 게 사실이야? 올 때 차 막혀서 늦은 거라며. 요즘엔 지하철도 막히나 보지? 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세요. 그럼 동서가 애초에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나저나 동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마 지난번에 삐진 거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거야? 조그만 기분 나빠도 삐지는 동서 때문에 시동생이 시댁 식구들한테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동서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남편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개업 축하 선물로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유, 서방님, 그런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형이랑 형수님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겠다는데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또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냥 50만 원만 주면 되지. 무슨 500만 원이나 주고 난리야. 내가 가방 사달라고 할 땐 비싸다고 안 사줬으면서 무슨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쓰냐고. 여보, 명품백이랑 이거랑 같아?
우리 형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큰맘 먹고 식당 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제발 가족끼리 치사하게 그러지 좀 마. 그러다가 당신 속 좁은 거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겠어.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또 삐져가지고선 혼자 가버리더군요. 이젠 하도 삐져서 동서를 달래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오픈빨로 꽤 잘 됐었어요. 남편이 실직한 이후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되겠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자리가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스크 시국까지 겹치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가게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버티다 보면 다시 잘 될 거라고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선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었어. 나 회사 다닐 때 내가 존경했던 그 상사분 있지? 그분도 우리 회사 망하면서 같이 실직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일할 때도 없고 나보다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 나보고 5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갚을 생각이 없나 봐. 돈은 안 갚고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거야. 개인 회생 신청하면 내가 빌려준 돈 일부만 받고 나머진 포기해야 된다고 하던데 나 진짜 억울해서 어떡해? 뭐라고? 아니,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 빌려줬길래 그래? 4천만 원 빌려줬어. 하도 급하다고 하길래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 거였는데 이젠 내가 대출 받은 거 내가 다 메꾸게 생겼다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한테 따졌더니 그러게 사람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줬냐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거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존경하고 좋아했었다니 나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여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하도 그 사람에 대해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길래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다 안 갚아도 되니까 일단 빌려놓고 배째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 몰래 돈을 빌려준 건 잘못이지만 남편이 워낙 심성이 착하다 보니 그랬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저희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이의 제기도 하고 소송도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저희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네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한다길래 저도 애들을 데리고 동서네 집에 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비싼 선물은 사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생활에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세탁세제랑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등 이것저것 9만 원어치 정도 양손 무겁게 사들고 갔어요. 제가 동서네 집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동서랑 조카만 있더라고요. 동서, 나왔어. 우리 남편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올 거야. 그나저나 서방님은 어디 가신 거야? 아, 그냥 잠깐 장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형님, 지금 양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뭐예요? 설마 그거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거 아니죠? 이거? 집들이 선물 맞는데? 원래 이런 세제 같은 게 은근히 금방 떨어지잖아. 그래서 당분간 쟁여놓고 쓰라고 내가 이것저것 사와봤어.
이거 저쪽에 두면 될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집들이 선물로 세제를 사와요. 제가 무슨 세제 하나도 못 사는 형편인 줄 아세요? 아, 진짜 누굴 거지로 보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뭐? 갖다 버리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살림에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무겁게 사들고 온 거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의를 생각해서 좋게 얘기해주면 안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아예 어떻게 좋게 얘기해요? 집들이 선물로 가전이나 하나 해주지 못할 망정.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 무슨 형님네처럼 거진 줄 아세요?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기껏 사람 초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 거냐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냥 빈손으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동서 생각한답시고 선물 사오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동서같이 사람 정성 무시하는 인간한텐 이런 세제도 아깝지. 안 그래?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동서가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 저희 시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신 건지 저희를 보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설마 둘이 싸우고 있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 보고 거지래요. 왜 이딴 선물을 사왔냐면서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 경악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는지 동서한테 불같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둘째 너,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집들이 선물로 뭘 사왔든 간에 사온 사람의 정성을 봐서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형님한테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 여태까지 버릇없게 굴어도 내가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아주 도를 넘는구나. 너 원래 이렇게 위아래도 없는 애였냐?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이면 세제를 사오셨길래 그런 거죠. 저희 집에 지금 세제 많단 말이에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나서시더군요. 너희 집에 세제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 네 형님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선물을 사온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살림에 제일 필요한 거 잘 사왔구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네 형님한테 그딴 식으로 입을 나불거리냐고? 아 진짜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사람이 싫은 걸 싫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는 어머님도 형님만 좋아하고 전 싫어하시잖아요. 형님한테 맨날 살림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저한텐 칭찬 끝에 꼭 잔소리를 덧붙이시잖아요. 그거 다 제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술 마실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맨날 형님만 걱정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뭐야? 너 진짜 뭐든지 네 멋대로 생각하는 애였구나. 난 네가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하면서도 살림에 영 소질이 없어 보이길래 도와주려고 그런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짜증을 내거나 타박을 한 적이 있었어? 난 네가 요령 없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쉽게 쉽게 알려준 것뿐이야. 그리고 너 이왕 술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왜 네 형님만 걱정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왜 형님한테만 술 조금 먹으라고 걱정하셨냐고요? 아유,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네 형님 술이 워낙 약해서 소주 반 병만 마셔도 얼굴이 아주 시뻘겋게 변하고 취해서 자는 사람이지 않니?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이랑 분위기 맞추겠다고 자꾸 마시려고 하길래 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둘째 넌 말술 중에 말술이라고 네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니? 소주 반 병 먹고 뻗는 애랑 세 병 넘게 먹어도 멀쩡한 애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 내가 술 작작 먹으러 가면 또 잔소리했다고 삐질 거잖아. 안 그러니? 제가 언제 맨날 삐졌다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속 좁은 사람 아니긴. 조그만 서운하게도 삐져가지고선
하루 종일 말 안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 달래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아주 7살짜리 꼬맹이를 키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집들이 선물까지 사온 네 형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장 보고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동선의 집에 오던 저희 남편이랑 마주쳤는지 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동생과 남편도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바로 파악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또 형수님한테 함부로 얘기했어?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놈의 입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가족들이 당신 투정 부리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 다 받아주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요, 재수 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재수 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왜 자꾸 화목한 집안에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냐고요? 제가 무슨 물을 흐렸다고 그러세요? 진짜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한테만 뭐라고 하지. 그러게 행동 거질 똑바로 했어 봐.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만 이러겠어?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이렇게 사과할게요. 집들이 한다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기분 망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사과를 해서 대충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들이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여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밥도 먹었으니 이제 너네 집으로 가자. 그리고 둘째 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영광이 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시동생네 부부 놔두고 시부모님만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괜히 제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선물을 좀 잘못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방님네 집들인데 더 좋은 걸 선물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지금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자기가 회사 전 상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을 갚고 있는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부모란 게 뭐냐. 자식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바로 부모 아니니. 너희가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우리한테 진즉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난 요즘에 너희들이 살이 쪽쪽 빠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길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다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도 저희한테 이러시더군요. 너희 지금 상황 어려운 거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니?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걸로 일단 해결 좀 해봐라. 자식이랑 며느리가 생활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2배, 3배로 노력해서 해결하면 돼요. 아니다. 너 그거 대출 때문에 지금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며? 그거 다 생돈 나가는 건데 아까워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애미야, 너도 그동안 애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원래 애 엄마들은 비상금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비상금 줄 테니까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너 필요한 데 쓰거라. 그동안 너희 둘 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도 제 발쪽을 힐끗 바라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옷도 좀 사 입고 그래라. 너 아까 둘째 내서 보니까 네 양말에 빵꾸가 났더라. 괜히 돈 아낀다고 빵꾸 난 양말 신고 다니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좀 사 입어. 아, 이거 그냥 제가 아무거나 양말 잡히는 대로 신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저희 돈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랑 남편이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시부모님께선 저희한테 결국 돈을 보내주시더군요.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돈이면 다행히 대출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다음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랑 얼마나 싸웠는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와이프 때문에 어제 기분 많이 나쁘셨죠? 저 그동안 그 사람이 사치하고 살림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살아도 우리 할인이 엄마니까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일을 보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은 그런 여자랑 못 살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정말 죄송해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아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나중에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시동생은 저희 집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렇게 뻔뻔하던 동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시동생과 이혼하기 싫다면서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질투심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형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어머님이랑 너무 친하시니까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마다 자꾸 예의가 아니라고 하고 완벽한 형님에 비해 자꾸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심통이 났었어요. 저 진짜 형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 아무리 질투심이 많아도 그렇지 사람이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마음씨가 넓어서 그동안 동서를 이해해 준 거지. 다른 집안이었으면 진작에 난리 나고도 남았어. 그리고 동서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 거야? 이제 진짜 안 그럴게요. 제가 맨날 삐지고 애처럼 굴어도 다들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니까 그게 통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너무 좁고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형님, 저 우리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어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같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서방님도 분명 고려를 하시겠지. 그러게,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동서 행동을 스스로 좀 돌아보지 그랬어? 이건 동서가 다 자처한 일이니까 동서가 감당해. 난 부부 사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알았어요. 제가 저희 남편 다시 제대로 설득해 볼게요. 형님,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 단순히 이혼하기 싫어서 형님한테 이렇게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족들이 저한테 다 화내는 거 보고 진짜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후 저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듣기론 동서가 시동생한테 엄청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시동생이 워낙 마음씨가 넓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결국엔 동서를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시동생의 마음이 참 태평양같이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금방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물을 더 떠오려고 일어났는데 동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저를 따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뭐 필요하세요? 아, 물컵에 물이 없으시구나.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떠올게요. 동서, 내 물은 내가 알아서 떠.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형님은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저보다 훨씬 힘드실 텐데 이럴 때라도 좀 앉아 계셔야죠. 그리고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서열도 낮잖아요. 당연히 이런 건 저 같은 쫄따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동서의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동선 수시로 제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명절 때도 전을 부치는데 제 옆에 쪼르르 달려와 앉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저는 제가 부칠 테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좀 쉬세요. 저 그래도 집에서 전 부치는 거 연습 좀 해왔거든요. 뭐? 동서 원래 이런 거 못한다고 했었잖아. 괜히 하다가 다 태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 정도로 못하진 않거든요. 에이, 얼른 뒤집게 저한테 주시고 저쪽으로 가서 쉬시라니까요. 오늘은 저도 실력 발휘할 기회 좀 주세요. 네?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굳이 저랑 시어머니를 거실로 끌고 가서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러더니 혼자서 전을 부치기 시작하는데 괜히 태워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집에서 연습한 게 맞는지 꽤 노릇노릇하게 잘 굽더군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마주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세탁세제가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댁에 가는 김에 세탁세제를 사서 들어갔는데 동서가 세제를 들고 있는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저희 둘째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동서한테 이러는 거예요. 작은 엄마, 왜요? 우리 엄마가 세제 사온 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 또 거지라고 할 거 아니죠? 뭐? 아, 아니야. 얘는 왜 또 생사람을 자꾸 그래. 나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거든. 그래요? 작은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거든. 예전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은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았어요. 일단 당분간 지켜볼게요. 작은 엄마가 진짜로 약속한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이러시더군요. 그래, 우리 손주가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둘째 널 앞으로 계속 지켜보련다. 너 한 번만 더 지난번처럼 분란 일으키면 내가 아주 우리 아들 끌고 가서라도 이혼시킬 거야. 알았어? 네, 알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뒤숭숭하게 만들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난 네가 요즘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거 반성하고 달라지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니? 난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기만을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네가 예전 성격 버리고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널 좀 믿어봐도 되겠니? 당연하죠. 저 앞으로 진짜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어머님이 저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알았다. 내가 꼭 그러마.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널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너한텐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더구나. 나도 앞으로 너한테 말할 때 조심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뱉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구나. 지금처럼 네 형님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알았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솔직히 저 이혼당하고 내쫓겨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다들 저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신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시어머니가 동서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동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렇게 동서가 변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 3년 정도가 지났네요. 지금은 예전의 동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답니다. 혹시 저희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그러는 척 하나 싶어 시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시동생도 허허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아유, 저희 집사람 집에서도 요즘 엄청 잘해요. 집안일도 척척 잘하고 애도 잘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다시 직장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젠 착실하게 돈 모아서 우리 할인이 잘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또 함부로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직도 저희 집 거실에 그때 썼던 이혼 신청서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네? 아, 이혼 신청서를 아직도 놔두고 있다고요? 하여튼 서방님도 독하시네, 독하셔. 그렇게 한동안 저희 시댁에 물을 흐리던 동서는 어느새 화목한 가정의 한 일원이 되었답니다. 동서가 변하고 나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시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작은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젠 작은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아참, 요즘 저희 식당은 마스크 시국을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직 뭐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돈을 빌려갔던 그 사람도 지금은 저희한테 돈을 매달 갚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은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던 사람이 나중엔 잘못을 깨달았는지 남편한테 찾아와서 눈물로 사죄를 하더라고요. 정광 씨,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시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을 했었나 봐. 아무리 그래도 부하 직원이자 직장 후배인 정광 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었나 봐. 직장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도 돈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참 돈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갚으면서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원망했던 감정은 넣어두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돈이나마 벌어서 가족들끼리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모여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화목함인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끼리 웃으며 즐겁게 보내면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도 확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한때는 동서 때문에 속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좋답니다. 동서도 예전에 막무가내로 행동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본인이 말썽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대요. 저는 만약에 동서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동서를 미워하는 마음 없고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싶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 간에 항상 화목하게 지내면서 웃음꽃이 많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어야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세요. 예ski 대접을 받고 싶어 해? 어림도 없지. 그런 시댁 배경이 어찌 됐든 저는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년생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육아관이 충돌하면서부터
평화롭던 가정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승훈아, 정훈아, 이리 와. 공공장소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지?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애들이 걷고 말을 시작하며 저는 외출에 무척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애들이 뛰거나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애들은 다 소리 지르고 뛰어놀면서 크는 거라며 식당이든 공공장소에서든 전혀 애들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민한 거야. 애들 낳기 전엔 다른 집 애가 조그만 칭얼거려도 인상 팍 찌푸리던 사람이 뭐라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애들 훈육하기 귀찮아서 방치하는 거잖아. 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잡아놔야 돼. 난 내 애들이 버릇 없게 자라는 거 절대 못 봐. 계산하는 사이에 잠깐 애들 좀 보고 있으랬더니 이게 뭐야? 당신은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보기만 해도 예쁜 애들한테 어쩜 그렇게 야단을 잘 쳐? 그냥 좀 냅둬. 애들이 관상용 꽃이야? 예뻐만 하면 끝이게? 게다가 아직 애들인데 저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애들이 예뻐서든 혼내고 달래기 귀찮아서든 남편의 행동은 애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혼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애들을 단속하거나 훈육하면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밖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싫어. 나 당근 안 먹어. 엄마 미워. 승훈이 너 어디서 감히 숟가락을 던져? 너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면 혼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얼른 가서 주워와. 그리고 너 계속 반찬 투정하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저녁도 안 줄 거야? 애 좀 그만 울려 당신. 당신 하는 행동 보면 엄마가 아니라 무슨 계모 같아. 애들이 뭘 알겠어. 짜증나면 숟가락 좀 던질 수도 있지. 그리고 나도 당근 싫어해. 승훈아 이리 와. 아빠가 과자 줄게. 우리 이거 먹자. 주지 마. 그리고 애들이 뭘 몰라? 알 건 다 알아. 애들도 다 놀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당신 이렇게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당신만 있으면 애들이 더 투정을 부리잖아. 그리고 과자 주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뗐으면 과자 나오는 줄 알고 이러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애들 우는 소리 듣는 거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 좀 좋게 좋게 편안하게 살자. 당신만큼 편하게 사는 애 아빠가 어딨어? 애들 예뻐할 줄만 알지. 피곤하다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한 10분 정도 설렁.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애들이 밖에서 남한테 피해주든 말든 방치해. 밥 먹기 싫다고 하면 과자 줘. 그래도 뗐으면 은근슬쩍 화장실 간다면서 1시간도 넘게 안 나오잖아. 확 변기 다 부숴버릴라. 진정한 결혼 생활은 아이를 낳고부터가 시작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믿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가 싶어 매일같이 골치가 아팠죠. 문제는 시모 또한 남편과 똑같은 태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시숙은 홀로 제주도로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워낙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명절에도 시댁에 잘 오지 않았죠. 때문에 시모는 두 아들 중 남편을 더 예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신의 아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더군요. 예, 우리 아들이 애들 밥 안 먹으니까 그냥 과자로 배 채우게 두라고 소리치잖아. 그런데 왜 꾸역꾸역 과자를 다 치워버려? 애들 저렇게 안 먹이면 키 안 커. 배고프면 알아서 결국 밥 찾아 먹어요. 남편이 애들 투정 부리는 거 듣기 싫다고 자꾸 과자 줘버릇해서 애들이 버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도 남편 따라서 애들 오냐오냐만 하시니까 애들이 어머님네 오면 더 버티는 것 같아요. 너만 애들 부모니? 우리 아들도 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웃긴다. 원래 애들은 투정도 부리고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크는 거야. 그럼 어머님도 제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밥상머리에서 밥그릇을 뒤엎든 숟가락을 던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맨날 과자만 먹이면서요? 아니 그건 거봐요. 아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제 남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면서 왜 괜히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전 어머님 앞에서 남편이랑 언쟁하는 모습 안 보이려고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보시든 말든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제 남편이잖아요.
제가 어른 말씀에 이렇게 말대꾸하고 싶지는 않지만 애들 양육 문제에 있어선 차마 못 물러나겠어요. 애들을 버릇없게 키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애들을 버릇없게 키우고 있다 그거냐? 그래, 난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만 요즘엔 좀 그렇게 키워도 돼. 요즘 무슨 아동 어쩌고 센터니 뭐니 많잖아.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런 데 보내면 되지. 애초에 문제가 없게끔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시모는 제 남편보다 제가 옳다고는 절대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써가며 어디 여자가 남자 말에 일일이 대꾸하냐고까지 화를 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어쩌고 하는 시부에게 질려 이혼까지 한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꼭 어머니를 그렇게 이겨먹어야겠어? 며느리가 돼서 좀 내내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불쌍한 분이야. 혼자 그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셨잖아. 그럼 며느리가 돼서 맞춰드릴 수도 있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대체 우리 둘이서 낳은 애를 키우는데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왜 우리 애들 훈육 문제 당신 어머니 남자고 여자고 하는 말을 하시냐고. 내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적 있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힘들게 사신 어머님 안쓰러워서 정말 잘해드린 거 당신도 알잖아. 이거랑 애들 문제는 완전히 별개지. 게다가 시댁에 다녀온 뒤면 남편은 꼭 제게 불쌍한 어머니라는 말을 운운하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저와 남편의 사이도 사이지만 시모와 제 사이의 골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그리고 결국 육아관 문제는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의 불화로까지 이어졌어요. 승훈이, 정훈이, 이리 와봐. 외할머니가 이렇게 좁고 사람들 많은 곳에선 꾹 참았다가 나중에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부딪혔으면서 왜 그 아줌마께 사과 먼저 안 드렸어? 이리 와.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려. 엄마와 외식을 했던 어느 날 엄마 화장실에서 다녀온 새 남편은 또 애들을 방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 서빙을 하던 종업원 아주머니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도 깨진 물건도 없이 모두 무사했지만 애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남편이 애들을 뒤로 쏙 숨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어렸던 애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아닌 줄 알고 의기양양해했죠. 다른 거 몰라도 버릇 없는 것만은 절대 참지 못하셨던 엄만 저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들을 야단치셨어요. 장모님, 왜 사람들 많은 데서 애들을 무안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과시키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행여 피해 보상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제가 먼저 큰소리 치려고 한 건데. 세상에, 나서봐.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린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라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해줘야지. 애들에게도 그런 당연함을 가르쳐야지. 회피하고 덤탱이 씌우는 일을 가르치려고 들면 어떡해? 내 그동안은 자네가 애들을 버릇없게 키우는 것 같아도 양육은 부모의 역할이니까 아무 말 안 했네. 자네랑 우리 딸이 어련히 잘 상의해서 키우겠거니 싶어서.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또 자네도 밖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저뿐 아니라 엄마도 기겁을 하며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정대로 우린 엄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엄마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장모님, 장모님이 제 집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귀하게 키운 자식이에요. 근데 왜 귀한 남의 집 자식을 그렇게 혼을 내세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혼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이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으면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예끼 이 사람아, 어디서 감히 장모한테 술주정인가? 그 삿대질 대신 계속 휘두르는 젓가락 안 내려놔? 내가 사부인이었으면 자기 장모한테 술주정 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기적으로 구는 자네 모습 보고 피눈물을 흘렸을 거네. 그날 남편은 결국 엄마께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건지 다음날 남편은 엄마께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사위는 어려운 백년손님 아니야?
어떻게 사위를 쥐잡듯이 그렇게 혼내실 수가 있어? 장모님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 그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왜 당신 어머니 나한테 툭 하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엄만 당신한테 그런 소리도 한번 못해? 왜 사위는 어렵고 며느리 만만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또 한 번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나 그땐 안 참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더 막 나갈 거야. 제가 크게 화를 내자 남편은 혼잣말로 구시렁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남편은 친정에 가도 엄마 말을 썩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가 저희 집에 일이 있어서 오기라도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장모님은 집도 서울이시면서 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맞벌이 하느라 우리가 밥 잘 못 챙겨 먹을까봐 반찬 해다 주시고 한 번씩 애들 보러 오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처럼 한 번 오면 며칠 밤을 주무시고 가셔?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자꾸 오시냐고 구시렁댔으면 좋겠니? 그만 좀 해, 제발. 남편의 투덜거림은 언제나 제가 나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하고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애들만은 버릇이 잡혀 착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컴퓨터만 보고 있지 말고 애들한테 책이라도 좀 읽어줘. 왜 이렇게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애들이 어릴 적부터 애들 훈육과 교육엔 관심이 없었던 남편은 애들이 커갈수록 더욱 무관심해지더군요. 몸으로 놀아줘야 할 일도 가르쳐줘야 할 것도 많아지니 귀찮아진 남편은 아예 애들을 피해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은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에 완전히 맛이 들려버렸어요. 그래도 그땐 자신의 용돈으로 하는 거니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나랑 상의도 없이? 어, 나 본격적으로 전업 주식할 거야. 나 아는 형도 회사 그만두고 주식만 하는데 완전 떵떵거리면서 살더라고. 제정신이야? 세상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훨씬 수두룩한데 무슨 깡으로 월급 따박따박 나오던 회사까지 때려치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겠다며 회사까지 때려치운 겁니다. 주식으로 주저앉았다는 집 얘길 제가 한두 번 들어봤겠나요? 저는 집이 망하는 건 막아야겠다 싶어 우선 경제권을 전부 빼앗았어요. 가난하게 커봤으니 절대 애들에게만은 가난이 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멋대로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기어코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대출까지 받았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것도 3천만 원? 이 인간아, 돌았어? 그렇게 무책임한 당신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더니 당신이 지금 한 짓이 당신 아버지랑 다를 게 뭐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제게 갚을 능력은 있었다지만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남편은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결국 전부 날렸더라고요. 그리곤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려 있더니 바로 얼마 뒤의 명절날 저희 엄마께 돈까지 빌리려다 제게 현장을 딱 걸린 겁니다. 일부러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안 했었는데 그 왼수가 자기 입으로 술술 털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때 엄만 제가 뒤집어 엎기 전에 저보다 먼저 남편을 호되게 혼내셨어요. 내가 자네 결혼할 때 뭐라고 했었나? 우리 딸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기 아빠 때문에 상처가 많으니 부디 고생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지? 근데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모자라 내 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다 날려? 내가 자네가 멋대로 회사 그만둔 거 몰랐을 것 같나? 우리 딸 성격에 절대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에만 올인하라고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자네랑 혜은이가 말은 안 했어도 다 짐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장모님,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다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네. 그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지금도 자넨 정신도 못 차리고 또 주식하려고 나한테 돈을 빌리려는 거 아닌가? 혜은이한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몰래 돈을 빌리려는 걸 보면 딱 알지. 거봐, 대답 못하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자넨 어린애가 아니고 처랑애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야. 가장이 책임감을 버리면 그 가정은 위태로워지기 마련이야.
제발 우리 딸 눈에서 눈물 좀 나게 하지 말게. 그런 엄마 앞에서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남편 또한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크게 화를 내던 제게 남편은 싹싹 빌며 2번 다신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와중에 또 주식을 해보겠다고 엄마한테까지 돈을 빌리려고 들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당신 엄마한테나 먼저 빌리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불 가게가 거의 망해가서 돈 없으신 거 잘 알잖아. 우리 어머니한텐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부야. 됐고,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빚이 얼마골 떠나서 난 당신처럼 대책 없고 무능력한 사람 절대 믿고 못 살아. 주식은 도박이랑 똑같아서 손이라도 자르지 않는 한 못 끊는다고 그랬어. 못 산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람은 다 깨지고 다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라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지? 나도 당신만큼이나 무능력한 아버지를 뒀었잖아. 나라고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 나 애들 생각해서라도 주식 딱 끊고 이제부턴 성실하게 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그 뒤 일주일 동안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애들까지 들먹이는 남편의 말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주기로 했어요. 저만 생각하면야 봐주고 자식을 떠나 이혼해버렸겠지만 저를 걱정하던 엄마와 아직 어린 2 아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대신 또 한 번 주식에 손을 대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뒀죠. 이후 주식을 그만둔 남편은 사무직이 취직이 잘 되지 않아 물류센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휴, 허리야. 아휴, 진짜 난 몸 쓰는 일은 안 맞아. 당신은 좋겠다. 편하게 앉아서 일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을 자기 발로 때려치우고 나온 게 누군데 남편은 자꾸 제가 편하게 일한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불평불만을 하더군요. 입을 확 깨매버리고 싶었지만 물류센터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주위에서 들었었기에 저는 입을 꾹 닫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제가 대신 갚아준 빚을 메꾸고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 앞에서까지 또 저딴 말을 들먹이더라고요. 예, 너 우리 민균이 밥은 잘 헤매기고 있는 거지? 행여나 저렇게 고생하는 애한테 집안일이나 애들 보는 일 시키지 말거라. 넌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남편 둔 걸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난 우리 민균이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매일 고맙다고 절이라도 했을 거다. 절이라면 저한테 해야죠. 멋대로 일도 그만두고 주식으로 퇴직금 대출금 다 날린 걸 용서해준 대인배가 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부터 집안일하고 육아엔 별로 참여 안 했었어요.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에게 미안해하긴커녕 저런 말이나 하는 시모가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니 연민을 가지고 며느리 도리는 하며 살고 있었는데 도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며 저는 전과 달리 할 말은 다 해버리는 독한 며느리가 되어갔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애들에게 관심도 없는 남편인데 그냥 여기서 이혼하고 애들과 셋이서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점차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 저희 엄마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쌓여온 모진 세월이 결국 엄마에게 무서운 병을 안겨다 준 거예요. 엄마는 곧장 병원에 입원해 투병을 시작하셨지만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셨습니다. 갈 때가 되면 사람은 느낌이 온다더니 나도 알겠구나. 아마 난 얼마 살지 못할 거다. 엄마, 열심히 잘 치료받으면 분명 좋아질 거야. 나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자꾸 해. 너야말로 억지만 그만 줘도 된다. 나도 의사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있어. 이제 나을 거란 희망보단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참 고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푹 쉴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조용히 인생을 되돌아볼 여유도 있고 말이야. 결국 엄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얻은 휴식이 뭐 그리 좋으셨던 건지 엄마는 나름 괜찮은 마지막이 아니냐며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시더군요. 그런 엄마께 더 죄스러웠던 건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엄만 비록 힘들긴 했지만 혜은이 널 낳고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딱 하나 염려되는 건 너랑 나서방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저기 혜은아, 나서방이 네 아빠처럼 바람 피우거나 손찌검 같은 건 안 하는 거 맞지? 나서방이 이렇게 문병을 안 오는 거 보면 너랑 사이가 별로라는 건데 난 내가 이 몹쓸 팔잘 너한테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괜히 내 팔잘 닮아서 네가 나처럼 이혼하고 힘들게 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손찌검의 바람은 무슨. 아니야 엄마. 물론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 신혼 때만큼 남편이랑 사이가 좋다곤 말 못해. 그래도 그 사람 애들 아빠로서 가장 역할은 잘 해내고 있어. 어머님도 나한테 잘해주셔서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런 엄마 앞에서 차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말씀처럼 남편은 엄마가 투병하시는 동안 문병을 딱 4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기 싫었던 티를 팍팍 내며 얼른 가버리곤 했죠. 어떻게 자기 장모님이 아프신데 사이가 1달, 아니 2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출 생각을 안 해? 적어도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우리 엄마한테 딸이 잘 사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또 부탁했잖아. 내가 뭐 일부러 그래? 나 몸 쓰는 일 해서 힘들다고 집에 오면 쓰러져서 쉬기 바쁜데 거길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꾸 나 야단치고 나 힘들 때 돈도 안 빌려주신 장모님께 내가 뭐 마음이 좋겠냐?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기분 상해서 따박따박 말대꾸만 다 하고 살잖아. 난 아픈 장모님께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애초에 얼굴 안 비추는 거야. 어머님은 나한테 괜한 꼬투리를 잡으시니까 내가 말대답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그랬어도 난 혼자 쓸쓸하실 어머님 찾아뵙는 며느리 도린 다 했어. 근데 당신은 뭐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인데 안 도와주셨어? 당신을 괜히 혼냈냐고. 당신이 버릇없게 구니까 참다 못해 혼내신 거고 당신이 또 주식할까봐 그 돈 안 빌려주셨을 뿐이잖아. 근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인생 진짜 그렇게 살지 마. 당신 그러다 나중에 다 돌려받아. 한 번씩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제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문병을 와달라는 요구도 않고 그저 입을 꾹 닫았어요. 그때 전 일하랴 애들 돌보랴 떠날 날을 기다리는 엄마를 돌보랴 몸도 마음도 극한까지 지쳐 있었거든요. 어차피 엄마 생각에 당장 이혼도 못할 것 같으니 남편과 싸울 체력이라도 비축했던 거죠. 하지만 서울에 일이 있다며 올라왔던 시모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갔던 날 저는 또 한 번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둘이 속삭이던 시모와 남편의 기함할 만한 말을 들어버렸거든요. 이에 네 장모가 남길 유산이 7천쯤 된다고 했지? 네, 저번에 몰래 알아봤어요. 현금만 그 정도고 장모님 사시던 집도 집사람 앞으로 남겨질 테니까 실제로는 더 많죠. 어차피 그 집 팔 거 아니냐? 그럼 그 돈 엄마 좀 줄래? 좀 기다려보세요. 저 물류센터 일 더는 못하겠거든요. 삭신도 쑤시고 이런 무식한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고 장모님 유산 넘어오면 집사람 슬슬 꼬드겨서 다시 주식이나 해보려고요. 그 독한 것이 주식을 하게 두겠니? 당연히 가만 안 두죠. 지금 두 사람 멀쩡히 살아계신 우리 엄마 재산을 두고 무슨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 그들은 자기들 것도 아니게 될 저희 엄마 유산을 가지고 멋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찼던 전 방문을 열어젖히고 거실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찔리기는 찔렸는지 허둥지둥하며 각자 작은 방과 안방으로 번개처럼 들어가 버리더군요. 화가 나서 한참을 씩씩대던 전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고는 척하는 남편에게 냅다 베개를 휘둘려 버렸죠. 감히 우리 엄마 유산에 대해서 쥐가 뭔데 이러쿵 저러쿵을 하고 있어?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지 마. 가뜩이나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나 열도 그만 받게 하고 당장 침대에서 내려가.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네 엄마 옆에서 자. 그렇게 남편을 시모 옆으로 쫓아낸 전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데다 화까지 냈더니 방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집으로 돌아갔는지 시모도 없고 출근했는지 남편도 없더라고요. 당시 엄마의 간병을 위해 휴직 중이었던 전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작 2주 뒤 엄마는 영영 제 곁을 떠나시고 말았죠. 엄마, 엄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 어? 나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 엄마, 꼭 다음 생에 태어나면 차라리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 그럼 그땐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거 다 돌려줄게. 내가 엄마를 고생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행복한 어리광쟁이로 키우고 보살펴줄게. 잘 가, 엄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던 엄만 그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며칠 뒤 돌아가셨던 겁니다. 때문에 전 엄마의 유언조차도 듣지 못했죠. 심지어 그때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모임을 한답시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아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인간이 가증스럽게도 장례식장에선 슬픈 척을 하고 앉아있는데 당장 내쫓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시모 또한 조문을 왔었는데 뻔뻔하게도 저희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부인, 부디 따님 걱정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부인 따님은 제가 친딸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평소였으면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고작 몇 주 전 저희 엄마의 유산을 운운하던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느라 말이죠. 게다가 여전히 저는 애들을 챙겨야 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복직까지 하느라 잠시 남편과 이혼 문제를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회사에도 적응하며 저는 겨우 여유를 찾았어요. 그때서야 전 이제 남편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이놈이 기가 찬 일을 벌였더라고요. 이게 웬 짐들이야? 당신 왔어? 이거 우리 어머니 거야. 나 오늘 휴가 쓰고 어머니 모시고 왔거든. 어머님을 여기로 모시고 왔다고? 그래, 민균이가 이제 나 모시고 산다더라. 그래서 나 어차피 폐업하려던 이불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아예 여기로 들어왔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밥상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던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 몰래 남편의 시모를 집으로 들였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는 사이 그들은 저도 모르게 시모의 집도 가게도 팔고 합가를 계획했던 거예요. 시모는 뻔뻔한 표정으로 이제 제게서 밥상을 받으며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은 황당한 표정의 제게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 잊었어? 이젠 당신을 친딸처럼 여기시겠다잖아. 그럼 자식인 당신도 우리 어머니를 앞으로는 친엄마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어? 그럼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나의 걱정 덜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부모니까 그냥 당신 엄마한테 효도 못한 거 우리 어머니한테 한다고 생각해.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모셔온 거야. 효도? 그러는 넌 우리 엄마를 똑같이 부모라고 생각해서 문병을 고작 4번 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임종도 안 지키고 술을 처먹고 있었어? 이해. 너 어째 날이 갈수록 내 아들한테 말하는 말본새가 건방져진다. 이제 너한테 남은 가족은 우리뿐이야. 우리가 네 전부라고.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지. 아내로서 남편 내조도 성실히 하고 시모인 나도 잘 모시고. 그리고 저기 네 엄마 유산이 있지? 저번엔 우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사부인 유산이라고 해도 네 돈은 우리 아들이랑 같이 관리하는 공동재산인 거 아니겠니? 너흰 부부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 아들한테도 좀 나눠줘라. 심상치 않아지는 분위기에 전 아이들부터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던 시모에게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공동재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저 인간이랑 부부예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저번엔 너무 피곤하고 저희 엄마 때문에 저 인간하고 갈라서기도 어려워서 말을 못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언제 말 하나 했는데 오늘 말하면 되겠네요. 야, 남인균. 너 어따 대고 지금 침을 흘리니? 난 너랑 이혼할 거야. 근데 무슨 부부 공동재산 타령이라니, 네 엄만.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니. 그럼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엄마 병문안도 안 오는 인간하고 평생을 같이 살 줄 알았니?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잠깐 참은 거지.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무슨 호구인 줄 알았나 봐. 그리고 너 어차피 저번에 나랑 각서 썼던 거 기억하지? 주식에 또 손대면 당장 이혼이라는 거. 너 저번에 우리 엄마 유산으로 주식할 생각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던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충분하지. 말도 안 돼. 난 아직 생각만 했지 주식에 손도 안 댔어. 근데 무슨 각서 타령이야? 다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각서 내용을 어긴 거지. 넌 미수라는 말도 모르냐? 미수도 엄연한 범죄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네가 나한테 이혼당할 사유는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러니까 넌 네 엄마 모시고 평생 효도하면서 잘 살아. 그렇게 애틋해하는 두 모자끼리. 예, 예. 아이 우리 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혼자 나를 모시고 살아. 넌 애가 참 별나다. 결혼했으면 여자가 참고 살 줄도 알고 시애미 공경도 좀 하고 사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제가 이혼 선언을 하니 두 모자는 당황을 하더군요. 이것들이 제가 좀 참아줬더니 저를 완전 물로한 거죠. 게다가 저희 엄마까지 돌아가셨으니 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경우 없는 두 모자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도 아줌마 남편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으면서 며느리한테도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꼴불견으로 행동했던 아줌마 남편 최유가 어땠어요?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자식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죠? 아줌마 아들이 이제 그 꼴이 된 거예요. 아줌마랑 환상의 합작을 만든 결과가 그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제 이혼할 건데 그럼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당신도 참 웃기다. 총각 시절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시고 효도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색은 당신이 다 내고 밥해 바치랴 집안일 하랴 고생은 내가 다 하게 하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 당신이 바라는 효도 앞으로 마음껏 해. 나랑 우리 애들은 빠져줄 테니까. 나 붙잡지 마. 나 엄마 일인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애들 아빠든 어른이든 간에 확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그 뻔뻔한 모자를 내버려 두고 애들을 데리고 곧장 친정엄마의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저와 애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남편은 제가 조금씩 저와 애들의 짐을 엄마 집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한 번에 짐을 옮기려면 번거로우니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미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면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살 요량으로요. 그랬으니 그때도 몸만 훌쩍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엄마, 놀랐지? 근데 내 걱정은 하지 마. 물론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엄마도 알잖아. 세상엔 없는 이만 못한 남편, 아빠도 있다는 걸 말이야. 난 비록 이렇게 이혼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걱정 안 하게끔 씩씩하게 잘 살아 보일게. 애들한테도 그늘이 남지 않게끔 셋이서 세상 사람들 모두 보란 듯이 행복해질게. 약속해. 저는 방에 모셔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죄송한 마음에 괜히 주절거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드린 말처럼 정말 보란 듯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당신 여기 있지?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왜 나랑 어머니 전화 안 받아? 당장 문 열어. 열라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 유산 그거 나랑 나눠야지. 어쨌든 아직은 우리 부부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미 한 번쯤은 예상한 일이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대신 남편을 집에 들이진 않고 한 손에 무선 미니 청소기를 든 채로요. 그리고 남편 눈앞에 청소기를 들이대며 말해줬어요. 이 무식한 인간아, 우리 엄마 유산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 아니거든? 따지려거든 제대로 좀 알아보던가.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찾아오면 이 청소기를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너 같은 폐기물은 이런 청소기로 청소해주는 게 딱이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알았어? 가. 청소기 주둥이든 경찰이든 눈앞에서 맞닥뜨리기 전에. 제가 위협적으로 청소기 전원까지 켜버리자 그놈은 기겁을 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버틴다고 한들 그놈이 이혼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어요. 법정 싸움까지 가도 결과는 같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자기 부친처럼 무책임하고 못돼 처먹었던 그놈과 결국 이혼하게 됐죠. 그놈은 예전에 자신이 말아먹은 돈 때문에 꽤나 불리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재산 분할 대상에 우리가 살던 대출금 낀 집값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놈은 이사를 가지 않고 제게 돈을 주기 위해 시모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시모는 자신의 집을 판 돈 일부를 제게 넘기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겨우 이혼한 저는 애들과 씩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가까스로 제가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대신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번씩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에 어느 날 9살이 된 큰아들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음에 만날 땐 아빠 돈 없으니까 우리가 밥 좀 사래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요. 참 황당했어요. 기가 막혔던 전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은 제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울먹이기까지 하며 이러더라고요. 당신 애들한테 다음부턴 밥을 사달라고 했다며?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사실 나 작년에 물류센터를 그만두고 다시 주식했다가 쪽박 찼단 말이야. 엄마가 빌려주신 어머니 전 재산까지 전부 다 잃었어. 심지어 잃은 돈 복구해보겠다고 또 대출받은 돈까지 날려서 지금 그 돈 갚으려고 결국 집 팔고 방 하나짜리 집에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애들한테 밥 사줄 돈이 어디 있겠어. 주식에 또 손을 댔다고? 당신 어머니 전 재산에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다 날리고? 아휴, 이 한심한 인간아. 대체 왜 그러고 사니? 아휴, 몰라. 제주도 사는 형한테라도 가서 신세 좀 지려고 했더니 자기 인생에 짐이 되지 말라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 진짜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저기 여보, 나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애들 그냥 안 보고 살게. 어차피 나한테 밥 사라고 당신이 애들한테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나 애들한테 밥 사줄 돈도 없어. 지금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어머니도 겨우 봉양하고 있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자식이 아니고 그냥 짐이더라. 보지 마. 오히려 나도 바라던 바야. 근데 기어코 면접 교섭권 운운하면서 자기가 먼저 애들 보겠다고 난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차피 애들도 당신 만나면 할 말도 없고 어색하다고 가기 싫어했어. 근데 이 한마디만 하자. 당신은 그렇게 당신 싫어하던 당신 아버지랑 내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하는 못 빼어먹은 말을 짓거리지. 2번 다시 우리 애들 눈에 띄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안 그럼 확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끊어. 참 한심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잠시나마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제 눈이 삐긴 삐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바람만 안 피웠다 뿐이지 딱 능력 없고 무책임한 자신의 아빠와 같은 처지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자신의 엄마가 곁에 있으니 그 좁은 쪽방에서 적어도 외롭진 않겠네요. 앞으로 전 남편이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댈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 살아갈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식들까지 스스로 보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니 저와는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전 그 인간에게 신경 끄고 소중한 저희 애들만 잘 키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 않게끔 아주 씩씩하게 말이죠. 또한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부모의 이혼이 불행이 아닌 엄마의 당찬 선택으로 기억되게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엔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군요. 제 아버지란 사람과 전 시부, 전 남편과 심지어 같은 여자인 전 시모까지 여자가 결혼만 하면 무슨 자신들보다 아랫사람인 양 우습게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 빌려 한마디 하고 싶네요. 어차피 나이 들면 사람은 똑같이 약해지기 마련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자들에게 잘하라고요. 젊어서 마누라로 가시하면 늙어선 밥도 못 얻어 먹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면 일찌감치 우습게 여기던 여자들에게 찬밥 취급을 받고 쫓겨나거나요. 물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하는 만큼 여자 또한 남자들에게 똑같이 존중하고 잘해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결혼을 했으면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 나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처럼 뒤늦게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말도 덧붙이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